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왔습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던 반값 중개 수수료 시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급기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반값 중개 수수료 즉시 시행하라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해서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 개정안.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에 부풀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요즘 상황을 보면 역시 하면서 실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이 되지 않으면서 직무유기다,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서울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신종원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서울시의회가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네. 본부장께서 계신 서울 YMCA에서 시의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셨는지요? 사실 기대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의회가 지금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3월 2일 날 서울시가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그 조례 개정 입법 예고를 한 사항인데요. 네. 이것을 이제 조례 개정안 원안을 처리하지 않고 그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것입니다. 네. 그게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동안 논의가 부족했다거나 일부 세부 사항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상당히 엉뚱한 트집입니다. 예. 지난 이미 서울시가 입법 예고한 지가 지금 서너 달이 지났고요. 예. 그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예. 엉뚱하게 지금 보류를 위한 보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반값 중개 수수료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는 2000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15년이 지났죠. 예. 그 당시에는 대개 전 주택 임대차의 경우는 0.3 내지 0.4% 수수료. 예. 그러니까 한 1억 원 전세면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매매의 경우는 0.4 내지 0.5% 수수료를 이제 구간별로 정했는데. 예. 그 당시에 전세금 3억 원 이상과 매매 6억 원 이상의 경우는 소위 호화주택 또는 고가주택이라고 봐서 수수료 상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0.8, 0.9%를 책정한 것이죠. 그 이하에서 이제 중개업자와 시민이 협의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당시 전세금 3억 원 이상은 한 1%가 채 안 됐습니다. 아주 드물었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의 경우는 전세금이 평균액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두세 집 건너 한 집은 전세금 3억 원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억 원만 되면 0.8% 즉 한쪽이 240만 원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1,000만 원만 싸도 2억 9천만 원만 돼도 0.3% 87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한 3배 가까이 뛰죠. 거기다가 집을 살 경우 3억 원의 주택을 매매한다고 하면 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0만 원, 즉 임대차를 3억 할 때는 240만 원까지 물 수 있는데 집을 3억 원에 사면 절반밖에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전세가 매매보다 더 수수료가 많은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전세금 3억 원 이상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의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좀 급히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중개 수수료 전반 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급한 것부터
올봄 이사철 다가오기 전에 몇 가지 항목에 한해서라도 시급하게 개정하자 그런 취지로 지난 11월에 국토부가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 업계가 로비를 펼쳐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가 협회 쪽의 논리를 거의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의회 의원들이라면 국민들, 특히 시민들, 서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될 분들인데 왜 이렇게 시민들이 급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협회 측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 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안을 받아들인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가 유일하고 네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모두 그 조례 개정안 심의를 연기한 상황인데요. 네네. 그 수도권에서 유독 이렇게 조례안 개정이 힘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전세금 3억, 지금은 전세금 3억이 흔한 경우가 돼버렸는데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 강원도의회가 정말 노력해서 다행히 원안대로 개정을 했지만 예. 강원도 이하 지방의 경우는 3억 원 이상 전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예. 다시 말하면 중개협회의 경우는 이 이해관계 대부분이 수도권에 연결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수도권 특히 서울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에 집중적인 그런 활동을 한 것 같고 예.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가 실망스럽게도 지금 심의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앞서 중개 수수료가 임대보다 매매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네, 구간에 따라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시의회의 경우에 고가 주택 수수료 협의 규정이 들어 있어가지고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 또 저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 검토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이제 경기도의회가 이제 고정요율로 하자고 주장한 근거가 되는데요. 예. 지금까지 얼마 0.3, 0.4% 이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15년간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분쟁 가능성 운운하면서 고정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공정거래위원회가 염려하는 것처럼 소위 경쟁을 막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것이 변칙 인상안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3억 원 이하의 지금 1억 2억 전세의 경우는 지금 0.4, 0.4%, 0.3% 이내로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0.3, 0.4라는 것이 상한이지 반드시 상한대로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0.2%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고정으로 해놓으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조금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위법이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상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의 경우는 중개 수수료가 엉뚱하게 인상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시민단체에서는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정말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의회 대표로 선출한 이유는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라고 의무를 준 것인데 지금 전혀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뒤늦게 이제 와서 여론 수렴 공청회를 하겠다든지 3, 4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이 심의 보류하는 그리고 당장 지금 이사철을 앞둔 시민들의 급한 사정을 외면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0일 날 공청회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공청회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때 또 무산되기도 하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었는데 자칫 이러다가 우선 이것은 지금
응급 환자에게 지금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몇 가지 구간의 불합리한 부분을 빨리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인데 예. 이제 와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응급 환자 내비놓고 그 감기 증상이 있으니까 감기부터 먼저 치료하자고 응급 조치 하지 말라는 예. 그런 꼴입니다. 그렇군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강원도를 빼고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국토부의 안이 완벽한 안은 아니지만 지금 급한 상황에 몇 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우선 개정하자는 취지였고요. 예. 그리고 나서 좀 전체적인 그런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노력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지방의회, 특히 시도의회들이 국토부의 개선 권고안처럼 또 서울시나 경기도 집행부가 제안한 그 원안을 빨리 처리해서 지금 급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서울 YMCA에서는 지금 이런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반값 중개 수수료에 관련해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속기록을 지금 경기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속기록을 보고 있고요. 예.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각 의원들의 발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정말 어떤 합리적 근거에서 어떤 발언을 하시는지 또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은 특히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 차원에서 좀 개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정당의 어떤 정체성과 전혀 상반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신정원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현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3월 새학기가 시작됐는데요. 서울 지역의 420여 개의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등교 시간을 9시로 늦췄습니다. 이 9시 등교제가 지난해 경기도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서울, 강원 등 일부 지역으로도 확대가 된 겁니다. 현재 서울 지역 학교에서의 시행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전히 일부에서는 9시 등교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이 어떤지도 담아왔습니다. 네. 9시 등교 제도 어떤 취지로 도입이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이 아침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위해서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작년 9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을 비롯한 6개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 이번 새학기 경우에 9시 등교 시행한 서울시의 그 초중고교 다 합해서 한 420여 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를 모두 합하면 1299개교인데요. 이 중에서 현재 420여 개 학교만 자율적으로 이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초등학교의 경우 598개 교 중 418개 교, 즉 69.9%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383개 교 중 14개 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318개 교 중 1개 교가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등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까지 포함을 하면 초등학교는 전체의 75.7%고요. 중학교는 49개 교인 12.8%, 또 고등학교는 48개 교인 15.1%가 됩니다. 예. 그 경기도는 뭐 지난해 9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98%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서울시는 좀 낮은 편이에요, 시행률이?
네, 아무래도 시행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좋은 정책은 다 함께 적용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어서 이 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각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가 9시 등교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등교 시간 조정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9시 등교 제도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면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이용환 과장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실 이 등교 시간 조정 또는 9시 등교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학생들의 어떤 건강권 보호, 그다음에 아침밥을 좀 여유 있게 먹고 오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결정권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하나의 일환으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의도하는 그런 목적은 학생들이 이러한 자기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스스로 그런 자기의 생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바라봐서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앞서 말했습니다만 초등학교 경우에 한 70%가 넘는 학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중고등학교는 시행률이 낮아요. 네, 아무래도 이 각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좀 더 입시와 관련해서 등교 시간을 늦추다 보면 학습 시간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또 기존 생활 습관이 이미 조기 등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등교 시간을 바꾸기보다는 일단은 현상 유지로 가는 걸 대부분 선호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앞서 교육청 관계자의 말처럼 단순히 등교 시간을 9시로 정하냐 아니냐에 국한하지 말고 이 학생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정책을 정하고 또 그렇게 맞춰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9시 등교에 대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9시 등교제를 시행하고 있는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평소라면 학생들로 북적거렸을 시간인 8시 30분쯤 학교에 가보니까 방학인가 생각될 만큼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등교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학부모 학생들에게 9시까지 등교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낀 부분이나 달라진 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분 정도 등교 시간을 늦춘 거라서 별 차이가 없다는 학생들도 간혹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여유가 생겨서 좋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40분까지 등교다 보니까 아침을 딱히 먹을 시간도 없고 맨날 허둥지둥 약간만 먹고 옷 빨리 입고 나와서 뛰어가고 막 그래서 힘들었는데 9시 등교 되다 보니까 부모님과 얘기도 하면서 느긋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아침을 많이 먹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도 잘 되고 졸리지도 않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5분, 10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아침 시간이라서.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건 딸아이라서 머리도 빗어야 되는데 그 머리 빗을 시간도 없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학교를 나가기도 바빴는데 요즘 이제 9시 등교 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좀 더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유로우니까 이 아이뿐만 아니라 동생도 있는데 같이 하려면 되게 전쟁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여유롭게 텀을 주고 하니까 화내거나 아이한테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네, 9시 등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9시 등교로 인해서 출근 시간이 늦어지거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반대쪽 의견도 들어보시죠. 일찍 일어나서 바빴는데 이제는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부모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일을 하셔서 빨리빨리 가셔야 되는데 늦으니까 좀 그런가 봐요. 저기 아시는 분 어디 근무하시는데 예전에 보면 8시 40분 때는 저희랑 거의 같이 아이를 데려다 주고 출근하시는데 최근에 보니까 생각보다 한 10분, 20분 정도 빨리 아이 데려다 주고 가더라고요. 네, 그런 거 좀 불편하시겠죠, 그분들은 입장에서. 근데 그 중간 사이 아이가 어디가 어떻게 있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약간 불편할 수도 있죠. 그 시간 때문에, 그 갭 때문에 아이가 특히 어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맞벌이 가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여러 보완책들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초등 돌봄 교실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찾았던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안암초등학교 송영미 교장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첫 번째로 요 시행하고 나서 이제 미리 조사를 해봤더니 일찍 오는 학생들은 그때 당시는 없어가지고 아침 돌봄 교실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두 반이긴 하지만 그런 걸 바라는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선 다시 한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부모님들의 직장생활 때문에 일찍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대비해서 아침 돌봄 교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존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이제 걷기 스포츠 활동이 있거든요. 그것도 기존대로 움직여서 평상시대로 오던 학생들을 수용해서 이제 스포츠 활동도 하고 교실에선 선생님들께서 독서 활동도 하기 때문에 일찍 온다기보다는 평상시대로 오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불편하지 않게 준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9시 등교제 빨리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쌀밭 직불제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 코너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은 책 이야기 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경기도와 함께하는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경기도의 쌀밭 직불제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박종민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민입니다. 네. 친환경농업과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경기도의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생산해서 이렇게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예. 친환경 농업이라 그러면은 농약을 안 쓰는 건가요? 예, 우리 친환경 농업이라는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예. 농약을 약한 반만 쓰는 저농약 인증이 있고요. 예. 그리고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무농약 인증. 그리고 농약도 안 쓰면서 비료도 안 쓰는 유기농 인증. 이렇게 그렇군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이 친환경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약 7천여 농가가 지금 친환경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올해 경기도가 쌀밭 직불제 신청 요건을 많이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쌀밭 직불제라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직불제라는 것은 우리 청취자 잘 아시지만 농업하면 이제 먹거리를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논이나 밭이라는 게 먹거리만 생산하는 것 외에도 홍수를 조절한다랄지, 이 수자원을 함량한다랄지, 국토를 관리한다랄지 이런 것을 이제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비경제적 효과를 직접 우리가 지불해주는 이런 것을 직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불제는 이제 논농업 직불제도 있고 반농업 직불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럼 그런 직불제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논농사를 지면 이 장목에 따라서 일정한 면적에 따라서 얼마씩 주고 또 밭에 농사를 지면 얼마씩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신청을 하면 그런 지불하게 되는데 그 쌀밭 직불제의 신청 방법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3월 2일부터 예. 약 6월 15일까지 쌀 직불제나 밭 직불제, 뭐 기타 또 다른 직불제가 있습니다만 예. 여기에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그 농가들께서 예. 그 농지가 있는 그런 읍면동 관할 기관이 있습니다. 예. 또는 그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이곳에 가서 자기 농지 현황과 영농 상황을 그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걸로 예.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2일부터 6월 15일이면 뭐 기간은 충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고요. 예. 그 신청 뭐 농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과 함께 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직불제 신청은 통상은 이제 농자 소재하고 있는 그런 읍면 동사무소에 해왔는데 예. 작년부터는 이 농가의 여러 가지 현황을 관련한 그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농산품질관리원하고 같이 이제 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접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 효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막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예. 뭐 이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곳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만은 예전 같으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직불제는 읍면 동사무소 예. 또 농업경영체 등록은 또 똑같은 내용을 이제 농산품질관리원에 가서 했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여러 가지 좀 필요한 점이 많이 있죠. 예, 그렇군요. 끝으로 이제 쌀밭 직불제와 관련해서 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오늘 사실 이제 인터뷰를 요청한 부분은 예. 작년에 비해서 농직불제와 쌀직불제와 밭직불제의 요건이 아주 대폭 완화됐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그러다 설명해 보니까 주시죠. 예. 지금까지 이제 받던 분들 외에도 예. 쌀직불제와 밭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는 누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분들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소식들이 잘 전해져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인터넷이나 포털 사이트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경기도에 이러한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예. 특히 또 이제 읍면 동사무소 가시면 이러한 예.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 친환경 농업과의 박정민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택포라는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배송 금액을 물건값에 종종 포함시키곤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택포 또는 운포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택포는 택배비 포함을, 운포는 운송비 포함을 간결하게 줄인 표현으로 몇몇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처음 쓰이던 말이 최근에는 널리 퍼져 쓰이고 있습니다. 택포에 이어 택배비 미포함을 의미하는 택미포 등과 같이 다양한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지요. 택포, 운포와 같은 새로운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도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우리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통해 맛있게 책 읽어드립니다. 개그우먼 남정미와 함께하는 월요 책방. 네, 월요 책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소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맛있게 책을 읽을 수 있나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침부터 판소리를 했네요. 예. 네. 오늘 첫 인사는 무엇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살롬 알레이쿰.
이거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이게 이슬람 인사인데요. 예. 이제 대통령이 또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이제 할랄 식품 분야 협력 MOU 체결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할랄은 아랍어로 이제 허용하다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붙여지는 인증인데요. 예. 앞으로 이제 요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살롬 알레이쿰. 그게 인사군요. 네, 아살라무 알레이쿰. 네. 행운을 빈다, 뭐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예. 네. 오늘 먼저 골라온 뉴스부터 우리 남정민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어제 문화면 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네. 뮤지컬 시장이 침체기라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스릴러 뮤지컬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관객을 계속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공포와 스릴, 서스펜스를 바탕으로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기는 요 스릴러 뮤지컬이요. 관객몰이에 성공하면서 척박한 뮤지컬 시장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답니다. 예. 대표적인 스릴러 뮤지컬을 보면 추리 수사물인데요. 예. 셜록 홈즈, 잭 더 리퍼, 그리고 스릴미, 레베카, 더 데빌 이런 작품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올해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현재 공연 중인 아가사, 그리고 지킬 앤 하이드 외에도 프랑켄슈타인과 마마 돈 크라이가 재공연에 돌입을 하고요. 예. 빰빰빰빰빰빰 오페라 유령, 요 다른 버전인 팬텀, 예. 그리고 일본 공포 만화를 원작으로 한 데스노트 등도 초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스릴러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뮤지컬뿐만이 아닌데요. 영화계에도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하네요. 예. 2015년 상반기엔 눈길을 사로잡는 한국형 범죄 스릴러 영화들이 극장가 접수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탄탄한 작품성으로 무장한 범죄 스릴러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을 준비 중이라서 영화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12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살인 의뢰. 예. 요건 이제 김상경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예. 살인범을 잡고 난 후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원래라면 이제 살인범을 쫓으면서 시작된 얘기인데 살인 의뢰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이제 임수정, 유연석이 출연하는 윤제구 감독의 은밀한 유혹, 그리고 류승환 감독의 신작 베테랑 등이 요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범죄 스릴러물은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그리고 감각적이고 빠른 이야기 전개, 치밀한 설정 등 다양한 매력으로 대중들에게 각광받는 장르가 되었다는 뉴스였네요. 예.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릴러물이 인기가 많을까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원종원 순천향대 교수가요. 예. 왜 한국에선 스릴러물이 인기가 많을까요? 라고 했더니 한국 관객은 잔잔한 감동보다는 스토리의 진폭이 큰 작품을 좋아한다고. 예.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고 신선한 카타르시스를 원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스릴러물에는 이런 한국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은데요. 일단 극의 흐름을 일거에 뒤집고 관객의 허를 찌르는 반전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스토리가 극적이면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또 이제 혼란하고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가 스릴러를 좋아하는 영향에 이제 스릴러를 좋아하게끔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불안한 사회상에서는 음산하고 기괴한 스릴러가 긴장 해소에 도움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셜록 홈즈처럼 뛰어난 영웅이 이런 사건들 좀 해결하고 좀 두드려 패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대리 만족을 느낀다는 설명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영화, 뮤지컬 다 얘기를 했으니 월요 책방식에는 책에 있는 스릴러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앞으로 한 9개월만 있으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아야 되니까 추리 소설을 파헤쳐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예. 썰렁한 얘기 계속 하시네요. 왜 그러세요? 한번 껄껄 웃을까요? 예. 먼저 소개할 책은 좀 오늘 비중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 최고의 미스터리 작가들이 꼽는 세계 최고의 미스터리들의 모음집. 존 코널리와 디클런 버크가 함께 쓴 죽이는 책입니다. 제목이 죽이는 책이에요? 예, 죽입니다. 일단 책의 파란 표지 컬러가 아주 정말 깊은 바닷속 같은 색깔이에요. 예. 예, 일단 그래서 표지 컬러가 죽이고요. 예. 두 번째, 양장 하드커버의 페이지 수가
아주 그냥 800장이 살짝 넘습니다. 요 두께로 한번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스릴러물, 추리물의 기본은 누군가가 죽지요. 세 번째, 내용이 죽는 내용입니다. 이 800장이 넘는 812페이지인가 그런데요. 요 금액이 23,000원 정도니까 가성비 치고는 쥐기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다 하드카버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요즘에 이제 TV에서 여자 귀신 나오는 말초적인 공포 요런 거는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소 식상해진 면이 없지 않은데 이 책 죽이는 책은 영미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19세기 작가들부터 최근 주목받는 미스터리 작가들까지 엄선하여 비평한 미스터리 소설에 빛나는 걸작, 좀 새로운 미스터리물들 121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1편의 미스터리 소설을 모아놓은 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20개국의 119명의 장르 작가들이 뭐 에드거 앨런 포, 뭐 찰스 디킨스, 레이먼드 챈들러, 대실 해밋 뭐 이런 그 고전을 비롯해서 풍문으로만 접했었던 전설의 작품들, 이를테면 플롯 자체가 주는 원초적 공포의 작품들을 연대순으로 뽑아낸 비평선집입니다. 추리소설 책이 아니고 비평선집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여기서 잠깐 이제 서평과 비평집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서평은 책을 읽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내용을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해줘야 돼요. 근데 비평은 이미 읽은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편은 아니고요. 그러면 소설을 먼저 읽어야 되네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요. 요 책들이 워낙 한국에 번역이 안 된 책들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사람들이 막 리플에 아니 이거 내가 읽어보지도 못한 책인데 어떻게 구하라는겨? 이렇게 막 많이 달리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또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목차를 보면요. 추천할 미스터리물의 발간 연도 이제 1840년 그리고 작가가 나옵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뒤팽 시리즈. 그리고 이 작가를 추천한 현대 작가 제이 윌리스 마틴 이렇게 나옵니다. 1850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리타 메 브라운이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네요. 1860년 메타 플러 빅터 죽음의 편지를 카린 슬로터가 추천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내용은 문학사와 작가 계보를 보여주고 미스터리 문학이 반영한 당대의 사회상과 그 안에 담긴 계급 인종, 젠더 문제들까지 두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메타 플러 빅터의 죽음의 편지를 추천한 작가 카린 슬로터가 어떤 스릴러물을 썼는지 스릴러니까 출발 비디오 여행의 김생민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작은 마을의 의사인 사라 린턴. 그녀는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한 사건의 검시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처음 발견된 시체는 별다른 단서가 없고 대학 당국도 소문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할 뿐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살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현장을 검시하는 동안 그녀의 임신한 여동생이 누군가의 습격을 당합니다. 설상가상 실마리를 제공해 주려던 학생들조차 줄줄이 자살해버리고 마는 상황. 과연 이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카린 슬로터의 책 의혹입니다.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죽이는 책 덕분에 잘 몰랐던 그 추리소설 작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메터 플러 빅터라는 사람도 소개를 해주거든요. 죽이는 책은 무시무시한 두께에 비해 책이 가볍고 번역이 조금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접한 고객들이 독자들이 이거 좀 생각보다 쉽게 읽히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절판됐거나 미출간된 작품이어서 좀 그게 좀 아쉽네요.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중에 추리소설 하나 읽고 싶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추천을 하나 해 주시죠. 일단은 그 히가시노 게이고는 워낙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추리소설 처음 입문한 사람들에겐 되게 좋은 작품인데 이번에 오사카 소년 탐정단이라고 하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카노 가즈아키라는 사람 6시간 후에 너는 죽는다 요 책이 있거든요. 요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따끈따끈한 신작 소개해드리는 시간 코너인데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책입니까? 일단 그 16년 전에 우리에게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냈었던 이혜인 수녀님의 네. 이번에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네. 근데 이 책이 네. 뭐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만 딱 어울리는 책 같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혜인 수녀님이 2008년에 대장암 네.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고사에 겪었었던 일들, 투병 생활 이런 내용들을 시로 엮어서 아. 좀 예쁘고 따뜻한 글들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병원에서 있었으니까 병원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의 소망은 나날이 작아지고 있네. 그저 숨을 쉬는 것만도 감사하면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네. 그리고 이어지는 아픈 날의 일기입니다. 예. 아픈 날의 일기. 내 몸속에 들어간 독한 약들이 길을 못 찾고 헤매는 동안 나는 아프고, 내 혼 속에 들어간 이웃의 어떤 말들이 길을 못 찾고 헤매는 동안 나는 슬프고. 네, 이혜인 수녀님께서 이 시집 속에서 그 살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피천득 수필가가 눈꽃처럼 희고 맑은 깨끗한 시집이다. 이혜인 수녀의 시집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시인의 말에 의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가 바로 봄이다. 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이 곧 행복한 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군요. 네네. 예. 봄에 대한 얘기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봄의 연가 들려드리고 마무리 좀 지어볼까요? 그러면 따뜻한 봄이 느껴지는 시, 제목이 봄의 연가. 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봄의 연가.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어디나 봄이 있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플수록 봄이 그리워서, 봄이 좋아서. 네, 봄의 연가 들어봤습니다. 그 사랑을 하면 언제라도 봄인데 네. 사랑을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겨울! 남정미 씨는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한 계절로 이루어져 있네요.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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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네. 곧 뭐 봄이 슬픕니다. 봄이 곧 오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소개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예, 이번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예. 이제 많은 뉴스들이 있으니까 예. 수도권 투데이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젖은 출근길로 산뜻해진 스타일로 이젠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